제가 유튜브에서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고 지금은 영상을 비공개를 했어요. 위험해서. 택시기사가 저 여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택시에 태웠다라고 진술을 했다고요. 목격자로. 근데 제가 거기서 택시기사가 손님을 키가 몇이고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특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나는 범인이 택시기사다라고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배우자 불륜 증거도 잡아내고 상간남, 상간녀도 찾아내고 기업조사도 하고 실종자, 수배자들도 찾아내고 또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뉴사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차액의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666-971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저희 그때 이 냉동탑차 이야기를 해주신 것 반응이 꽤 핫했어요. 혹시 뭐 후속편 이야기가 나왔나요? 그 업데이트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탑차가 뉴사이드 구독자가 되게 많잖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잖아. 이걸 본 건지 그 이후로는 안 와요. 안 와서 의뢰인도 일단은 제가 홀딩해 놓은 상태고 움직이면 바로 이제 저희가 투입하기로 그렇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영상의 이제 댓글에 산책 중에 스타렉스가 쫓아 할머니가 말을 걸어 냉동식품을 떨이로 팔 테니까 뭐 이렇게 이런 되게 경험담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혹시 뭐 이런 거를 진짜 탐정님도 의뢰를 받아보거나 제보를 받아보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제보죠. 제보는 되게 많이 지금도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지금도 영상은 계속 지금 뭐 나가고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100%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는 자기 길 가는데 날 따라온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는 승합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이런 것들은 꼭 등장을 하고 접근을 할 때는 한 사람이 접근을 한다라는 거. 인상이 좀 좋은 남자, 말을 좀 잘하고 또 아니면은 여성이 접근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이제 다 뿌리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궁금하니까 뒤돌아보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봉고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면 라이트가 실내등이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면 두세 명이 그 안에 더 있었다. 봉고차 안에 그것도 뒷자리에 두세 명이 더 있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현장이 있을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제보는 되게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맞닥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적은 있어요. 저한테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통영에서 뭐 생선을 팔고 남은 게 있는데 좀 가져가실랍니까?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진짜 화로에 차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그거는 진짜 화로에 차라 맞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는 어쨌든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걔네들 좀.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제보만 들어오니까 자꾸. 또 이제 과거 얘기들이니까 대부분. 맞아요. 옛날에 이랬던 적이 있다 이런 거다 보니까 저도 그게 약간 정말 사실이라면 한번 추적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탐정님의 에피소드도 또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혹은 이런 관련돼서든 관련되지 않아서든 뭐 최근에 가장 소름 돋았던 의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미제 사건을 분석을 하고 지금은 영상을 비공개를 했어요. 위험해서. 몇 년 전에 올린 건데 범인 지목을 제가 물론 뇌피셜이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라는 말을 단서를 둔 상태에서 범인을 지목한 사건이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얘한테 또 전화가 올까봐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이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미제 사건이거든요. 미제 사건인데 어떤 여성이 빌라에 올라가자마자 몇 분 안 돼서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신고까지는 아니지만 제보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택시기사거든요. 근데 그 택시기사가
를 경찰이 조사를 해요, 그 당시에. 근데 택시 안에 혈흔이 나와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제보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그 뭐 키가 몇이고 생김새가 이러고 이런 내용까지 제보를 합니다. 택시 기사가 저 여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택시에 태웠다라고 진술을 했다고요. 목격자로. 근데 그 목격자의 내용이 제보 내용이 매우 진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에요. 키가 한 180 정도 되고 걸음걸이는 이랬고 이런 동선으로 갔다라고 택시기사가 진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택시를 보니까 혈흔도 나왔는데 그냥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묻히고 지금 장기미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택시기사가 손님을 키가 몇이고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특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 나는 범인이 택시기사다라고 지목을 하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신이 올린 그 영상에 범인 잡혔으니까 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내가 이게 잡혔냐? 당신 누군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뭐 일반 시민인데 영상 보다가 우연히 이거 내려주는 게 좋겠다. 잡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어봐라. 그래서 그 지방이거든요. 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에 전화를 해요. 전화 돌려달라고 그래서 이 사건 해결됐냐니까 안 됐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제가 유튜브로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분석을 하니까 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라고 하더라.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끊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전화를 했지 내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 그거 사건 해결 안 돼. 왜 사건을 해결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냐. 당신 뭔데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만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집이 어디냐. 난 집에 용인이다. 근데 내가 이제 옛날 사무실을 여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여의도로 갈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시에 시간이 돼? 왜 만나자고 하냐. 할 얘기 있으면 전화를 해라. 그때부터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용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여기 중부지방인데 여기서 택시 타면 8만 원이면 가는데 택시비 8만 원이면 가는데 지금 좀 만나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딱 듣고 아니 거기서 택시비 8만 원인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 택시기사야? 이랬죠. 그랬더니 씨앗을 딱 끊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미제사건 팀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 전인데 거기 담당 경찰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 유튜브에서 택시기사가 범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 근데 택시기사 같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만나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영상을 내렸어요. 찝찝해서. 그 한 몇 년 전에 했던 거고 사건은 되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맞나 봐.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논리적으로 거기서 다 얘기를 해요. 아니 택시기사가 뒷자리에 타가지고 내린 사람 키가 얼마인지 뭐 무슨 옷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구체적이다.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너무 무서웠어요. 내 뒤에 서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 그 새끼가 누군지. 또 업데이트된 대한민국의 실종자 현황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경찰청에서 따로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건 없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통상적으로 1년에 매년 7만여 명이 성인이 실종이 된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가 누적된 게 28만 3,650 사건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매년 7만 명이 실종이 되고 이 중에 뭐 말씀드렸지만 1,000명 이상이 사고와 범죄에 노출돼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된다. 7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경찰청 자료를 뒤져봐도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 중에서 끝내 발견되지 못한 비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300명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체로 발견되는 거, 사고나 범죄로 노출돼서 범죄 피해자가 됐다. 그다음에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시체로 나타난 게 1년에 1,000명 정도인 거고 이 시체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 되게 많잖아요. 가양대교 사건이나 김가을 양 사건이나 그 3건의 사건들도 지금까지 오리무중인 거죠. 중간에 이제 20대 남자분만 하반신이 발견된 거고 나머지 여자분은 이게 인 건지 타살인 건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집계에는 당연히 잡히지가 않는 거고 이렇게 나머지 수치들은 전부 다 잡히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한데 사고를 당했는데 시체가 안 나오는 경우, 범죄를 당했는데 시신이 안 나오는 경우,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300명씩은 없어진다. 근데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정말 최소한의 수치를 잡은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적 실종 인원은 28만 명이 넘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줄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략 한 30만 명 정도는 안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4년 동안 누적된 게. 오히려 실종 아동들은 많이 그 해제가 돼요. 해제라는 게 뭐냐면 실종 상태를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귀가를 하거나 발견이 돼서 이제 딱 찾아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실종 상태를 해제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약 한 1-20% 정도만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나머지 한 7-80%는 찾아내요. 아이들은.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28만 명 이상 누적이 됐다는 거는 18세 이상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실종 아동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2005년 이전에는 아이가 실종이 돼도 아이의 핸드폰이나 계좌나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CCTV, 그러니까 CCTV 보려고 해도 또 승인을 받아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장이 나와야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없어져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종 아동이 없어지면 옛날에 담뱃갑 위에 아이들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팔출소나 이런 데 공공장소에 없어진 아이들 사진 뭐 이런 거 올려놓고 그렇게 공개하는 게 다였죠. 옛날에는. 근데 2005년도에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면서 성인 말고 아이들은 강제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2025년이죠. 20년 지났죠. 2025년이 됐는데 현재 성인 18세 이상 사람이 없어졌을 때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없어지는 게 있고 납치나 어떤 범죄 피해가 되거나 어떤 실종이 되거나 이런 비자발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부모가 싫어서 혼자 나가서 뭐 살 거야 아니면 내가 뭐 섬에 들어가서 살 거야 아니면 내가 밀양해 가지고 중국 가서 살 거야 이런 특수한 경우들 다 포함해서 지가 그냥 직접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는 경우에 찾아달라 우리 아들이나 자식이 나갔는데 지금 한 20살 30살이 됐다 이렇게 찾아달라는 의뢰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사람 위치를 알려줄 수는 없다.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이 28만 명 중에 몇 %나 되겠냐는 거죠. 아니 굳이 내가 20살 30살이 돼가지고 집이 싫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부모랑 연락도 끊고 경찰이 찾아와도 없다고 하세요. 이럴 수 있는 비율이 10% 이상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비율, 범죄나 사고나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가 1년에 1000여 건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한 해에 7만 명이 없어져서 시신이 1000건 이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근데 이걸 정말 보수적으로 여러 어떤 자료들을 제가 토대로 해서 빼니 정말 이 사람은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1년에 300명이라는 수치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실종하면은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1년에 7만 명이 사라지는데 속수무책으로 찾을 수 있는 수사법적 근거가 없다. 실종 아동 관련된 법은 있지만 실종 성인을 찾아낼 수 있는 법의 근거는 없다. 만약에 찾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뭔가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놓친다기보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18세 미만 아이가 없어졌을 때는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이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인, 그다음 치매 환자 이 사람들이 추가가 돼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가 돼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만 적극적으로 위치도 따고 카드 내역도 보고 CCTV도 보고 이런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한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저희들이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법에 근거가 없는데 경찰이 어떻게 나설 수가 있겠어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등장하는 납치 수법 이나 뭐 실종이 되는 과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새롭게 등장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었거나 주변에서 들었거나 이런 납치 수법들은 봉고차나 스타렉스나 탑차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명이 그 안에 있고 한 명이 와서 할머니나 여성이나 좀 인상이 좋은 남자가 유인해서 잠깐 뭐 좀 들어줘 뭐 이런 방식들로 했던 거는 옛날 방식인데 그거는 사실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죠. 물리적으로 납치를 해야만 하니까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승합차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중국인들인가요? 강남의 학원가에 약을 유통시켰죠. 아이들한테. 왜 유통을 시켰을까에 대한 이슈 분석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저는 거기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아이들한테 말을 먹이려고 든 음료수를 주려고 시도했잖아요. 근데 왜 먹이려고 했을까요?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먹이려고 했을까요? 말 팔려고? 중독시켜서? 이제 맛보게 한 다음에 팔려고 했다? 학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A라는 음료수 안에 약을 넣어가지고 줬다면 그 A라는 음료수를 찾으러 다니겠죠. 중독이 됐다면? 그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은 없잖아요. 왜 먹이려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약을 우리가 뭐 엑스터시나 뭐 이런 클럽이나 홍대나 이런 클럽에서
을 먹고 성행위를 한다든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어떤 납치나 이런 데 있어서도 을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제보를 한두 건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내가 먹고 잠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먹고 내가 약에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먹인 이유가 나는 궁금한 거죠. 그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납치 방법에 이러한 것들이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좋은 걸 왜 활용을 안 하겠어요, 걔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아마 신종 수법일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먹이고 나서 뭔가 그 위에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학생들에게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돈이 아니면 뭐 몸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그걸 납치해가지고 아이를 납치해서 부모한테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납치의 어떤 목적은 돈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납치 자체 사람이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실종자들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8세 미만은 무조건 폐쇄회로도 보고 위치도 따고 DNA도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실종 아동이 아니고 가출인으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실종 접수가 돼도 강제로 소재 파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인들은 DNA 확보 및 비교가 어렵고, 그다음 CCTV 확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영장 없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단 범죄에 기인한 냄새가 난다, 뭔가 범죄 피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을 먹였다라는 거는 뭔가 그 중간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직 좀 풀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먹이려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계속 들거든요. 그러면 이 실종 얘기를 하면서 장기 밀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항상 뭐 이렇게 한국에서 실제로 장기 밀매 사건을 접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접해본 적은 없고, 방송이 자꾸 나가니까 내가 장기를 팔려고 하는데 그 루트를 소개해달라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거 방송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돈이 정말 필요한데 장기를 팔려고 하는데 안전한 곳을 좀 탐정님이 아시니까 연결해달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설득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장기 밀매에 대한 제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뭐 확인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죠. 대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모 도시에서 제가 이제 다른 직업으로 잠입해가지고 들어가서 술자리에서 직접 들은 얘기, 인육 페스티벌 1년에 2번에서 좀 많게는 뭐 여러 번 인육이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 있다. 그러니까 인육이 거래가 된다. 그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죠. 아니 근데 이런 장기 밀매 조직이 만약 있다면 이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들에게 접근한다고 보세요? 잘 알려진 인신매매 방식하고 거의 동일한 거죠. 장기를 밀매하려면 사람을 납치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납치하려면 물리적인 어떤 행위가 포함돼야 되는 거니까 꼬셔야 되는 거죠. 한적한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이런 데서 2-3명 이상이 같이 탈 수 있는 봉고차나 탑차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겠죠. 납치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아니 이런 피해자들이 보통 뭐 공통적인 계층이나 상황이 뭐 이제 공통적인 게 있나요? 뭐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인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돈이 없으니까 뭐 죽을 수는 없고 장기라도 팔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고아. 내가 이제 뭐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아가 돼서 의붓아버지나 의붓 계모, 계보랑은 살기 싫다. 나와보게 되면 또래 친구들을 찾겠죠, 보통. 그러면 또래 친구들을 일종의 이제 유인책으로 쓰는 거죠. 장기 밀매 조직에서 그 비슷한 나이 또래를 유인책으로 써가지고 너 돈 없는데 재워주고 먹여주고 의식주 제공하고, 근데 너 돈 필요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오, 부산에서요? 실제로 장기 밀매 총책인데 고등학교 그 또래를 이제 유인책으로 써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나온 애를 꼬신 거죠. 장기 밀매를 하자, 돈 많이 준다. 그래서 얘가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을 전달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건 할래?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장기 적출을 하려고 또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얘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형사들이 눈치를 채고 실제로 검거했던 사건이 있어요. 부산에서. 얼마 안 됐어요. 그건 아예 그냥 실제로 나타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럼 진짜 장기 밀매 하려고 했던 거네, 걔네는? 이루어진다니까요, 지금요. 머니투데이 김현지 기자, 2020년 11월 30일이에요. 뇌사자
가족 속이고 장기 적출해서 밀매, 중국 의사들 구속. 중국에서 뇌사자들의 가족을 속여서 장기를 불법 적출하고 밀매한 의사들이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병원 고위직 의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6명의 일당은 총 11명의 간, 신장 등을 적출해 팝니다. 27일 BBC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BBC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중국 안후이성의 한 병원에서 6명의 의사가 간과 신장을 불법으로 적출해 밀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공식적인 장기 적출인 것처럼 위장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사람 바꿔치기, 환자 바꿔치기 하고 신분 위조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속여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으로 오겠죠. 병원 안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분인 거야, 곧. 거의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그 안에서 장기 적출해가지고 브로커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의사가. 실제로 그런 사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이전 영상 보면 그런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숨졌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하고 나면 장례 준비하고 보통 이렇게 가는 거지, 혹시 돌아가신 분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장기가 잘 붙어있나 그거 보려고 또 어떻게 하겠어, 일반이 접근할 수가 없지. 제가 유서 써놓고 사람을 찾아냈을 때 현장에 의뢰인을 부르잖아요. 그 의뢰인을 부르면 차나 뭐 이렇게 몸에 달아 돌아가신 분이 딱 있으면 저는 그걸 보고 경찰 부르고 의뢰인 부르거든요. 저게 있어요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안 봐요. 미쳐버린다니까. 저만 봤잖아요. 돌아가신 상태인데 그렇게 찾던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장모인데 지금 저 위치에 있습니다, 저기 있어요. 저는 벌써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진도 찍고. 사진 찍어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본 다음에 저쪽에 있어요. 그럼 가서 확인해. 이거 확인 안 해요. 그쵸? 그래서 가족인데도 그러더라니까요. 이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거나 사망 판정을 의사가 딱 내렸다라면 그 형태를 보려는 사람들은 없겠죠. 근데 의사들은 거기에서 간을, 심장을, 장기를 적출해서 브로커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 브로커들은 한국이나 이런 데서 간 이식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전달하겠죠. 또 그 수술은 또 어떤 병원에서 하겠죠. 지금 딱 그거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그다음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표적으로 삼아요. 의사들이 직접 한 거예요. 이게 가짜 장기 기증 동의서도 받아요. 이제 공문서 위조하는 거죠. 동의서를 받으면 적합한 절차 없이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에서 바로 장기를 적출해요. 구급차로 위장한 차량에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렇게 적출된 장기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비밀리에 알선한 다른 병원 개인에 넘겨지죠. 왜? 다른 병원으로 가야 거기서 또 그 사람한테 이식 수술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자기 모친의 죽음에 의문을 품어요. 피해자의 아들이 그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을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드러났는데 거기에 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가족의 사인. 기증을 동의한 기증 동의서에 사인을 한 내용이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요. 따지니까 의사가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입 닥쳐라. 거액으로 입막음부터 하려는 것을 보고 이거는 장기를 뗐다라고 확신을 하고 고발을 해요. 정부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 6명의 의사가. 그래서 앞서 지난 7월 재판에서 고의 시신훼손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이 파장을 고려한 중국 당국이 이를 감춰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BBC가 보도를 한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런데 이거를 2020년도에 머니투데이 김현지 기자가 기사를 쓴 겁니다. 지난 5월에도 허베이성에서 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장기 밀매 조직이 잡혔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로커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브로커가 있는데 중국의 장기 밀매 브로커는 그렇게 허접한 조직이 아닙니다. 공급은 보통 사형수나 파륜궁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 수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급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브로커는 병원도 물색을 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사형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교도관들도 알선해야 되니까 정부 당국과도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문서도 위조해야 되고 공문서도 위조해야 되고 위조 여건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어떤 위조하는 그런 집단과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요. 중국의 장기 밀매 브로커가. 쇼킹한 거예요. 2025년 1월 달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초이스 경제라는 신문이고 홍인표 기자예요. 이제 동남아시아에 방대한 장기 매매 암시장이 있다. 미얀마의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과 상호 유통하는 완벽한 산업망과 복잡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라고 지난 21일 보도합니다. 이게 2025년 올해 1월 24일 기사입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단역배우 왕싱이라는 사람이
태국에 일을 하러 속임을 당해서 갔다가 미얀마 범죄 집단에 끌려갔다가 풀려나온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최근에 중국의 남자 배우인데 머리 빡빡민. 네, 머리 밀고 뭐 행색이 막 그렇게 돼가지고 미얀마에 가가지고 범죄 집단에 나는 끌려가서 근데 어떤 범죄 집단이냐 보이스피싱이죠.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이 엄청나게 위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최근에는 일본도 그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청년들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취업을 알선을 미끼로 동남아시아에 간대요. 근데 갔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을 앉혀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해가지고 일본인이 일본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게 협박하는 거죠. 돈 뜯어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말을 비슷하게 하는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 그런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죠. 이런 조직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있다라는 거고 이 상하이 연예인 출신 전직 인플루언서 쉬보춘이라는 사람 39세가 이 해당 매체와 즉 홍콩 피닉스 TV입니다. 인터뷰에서 2023년 미얀마 북부 미야와디라는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실적이 안 좋으면 장기를 제공해야 했다. 실화야 실화. 실적이 안 나와.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게 성공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면 네 장기를 제공해. 그래서 이 암 시장에서 콩팥 2개가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6천만 원에 거래된다 라고 증언을 해요. 누가? 쉬보춘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인신매매로 보이스피싱 집단에 끌려간 젊은이들은 실적을 내지 못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장기를 제공해야 하고 장기 적출을 3번 이상 하면 결국 바다에 버려진다 라고 진술합니다. 또 이어가요.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사람들도 속아서 태국을 거쳐서 미얀마의 미야와디로 끌려가서 자국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왕신, 그 다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취업을 미끼로 그냥 일본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어떤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7월 인터넷에서 배우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속아서 중국 원난성 시황반나를 통해 미얀마로 들어갔다가 가족들이 몸값으로 6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주고 풀려난 바 있다. 누가? 지금 이 사람이 쉬보친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그래서 2023년 7월이니까 최근이에요. 1년 반 전이에요. 2년 안 된 거예요. 이 기사에서 태국 경찰은 해마다 7만 명의 중국인이 인신매매 사기에 걸려서 태국에서 미얀마로 넘어가서 범죄 집단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홍콩 피닉스 TV가 보도했다. 최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역배 왕싱이 태국에 일하러 갔다가 실종돼서 미얀마 범죄 집단에 끌려가서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그 인신매매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 네팔이라는 나라는요. 브로커들이 네팔의 빈민촌에 들어가서 내가 너 신장 이렇게 딱 떼어도 신장 다시 자라나 생겨 라고 속여.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신장을 전부 다 적출해가요. 그 기사입니다. 2024년 4월 4일 아시아경제 김성옥 기자. 네팔의 한 빈민촌이 신장 마을로 불리며 장기 매매에 타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마을 주민은 신장은 떼어내도 다시 자란다는 거짓말에 속아 장기를 팔아 생계 유지. 이걸 보도한 게 누구냐면 유럽, 영국의 스카이뉴스예요. 스카이뉴스에서 네팔 카투만두 동부에 있는 호세 마을은 일명 신장마을이라고 불린다. 주민들 가운데 신장을 내다 팔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네팔 정부가 지난 2007년 장기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가 장기를 매매하는 거는 이란이라는 나라 빼고는 전부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2007년도에 불법이라고 법안을 통과시켜요. 근데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장기 매매 브로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난에 시달리는 주민들 역시 돈 마련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장은 떼어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난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불법으로 장기 적출 수술을 받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다. 마을 주민 40대 남성인 칸차는 스카이뉴스, 영국 스카이뉴스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신장 등 장기를 매매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팔이. 한 여성은 브로커들이 10년이 넘게 우리 마을을 찾아 설득했대. 10년이 넘게 그 빈민촌을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계속 거절했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더 크고 튼튼한 집이 필요해서 신장 적출을 결심했고 이 여성은 200만 원의 신장을 팔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동차 부품 빼듯이 장기를 사고 파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자료를 발췌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장이나 뭐 간이나 이런 거를 떼는 게 가능하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는 국가조직입니다. 거기에 가면 question and answer로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장기 밀매가 만연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 조직 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기록이 전산화돼 있다. 이식을 위해서는 국가 승인이 필요하다. 장기 조직 기증은 수술실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정을 모두 국가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2000년대부터 모든 장기 조직 이식은 국가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관리하지 않았다고요. 장기 이식에 관련된 걸. 우리 막 썰들이 있어요. 댓글에 아이들의 장기가 선호된다. 여자의 장기가 선호된다. 근데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서 질문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으면 기증할 수 없나요? 어떨 것 같아요? 장기 조직 기증의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 관리만 잘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기증자 시신은 기증 후 바로 화장하나요?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합니다.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 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 있고, 즉 뇌사 상태에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 이식 시간은 보통 6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 후 장례식장으로 안치된다. 가족이 희망하는 대로 화장 또는 매장 등 선택할 수 있다. 사망 후 1시간 내에 장기 기증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장기에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는 곧바로 손상됩니다. 따라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즉시 기증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심장이 죽는 거는 몸이 이제 죽는 거고, 심정지가 되면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를. 근데 뇌사기를 통해서 중국 충칭경찰학교에서 개발해내고 중국 당국에서 특허를 내준 뇌사기는 뇌사를 시키는 흉기입니다. 뇌사를 시키고 나서 맞다라는 가정하에 즉시 수술실로 간다는 얘기예요. 뇌사 상태면은. 심장이 멈추고 나서는 장기가 손상이 되니까 심장 박동이 멈추면 바로 해야 되고, 뇌사기로 뇌사를 상태를 만들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뇌사 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즉 인간의 장기를 다른 신체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신장, 콩팥 이런 거 들어봤죠? 자,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써놓은 겁니다. 뭘 것 같아요? 다 돼요, 다. 자,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손, 팔, 다리, 발, 각막 등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를 기증한 사람 한 사람이 최대 9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놨어요. 9명. 한 사람의 장기에서 부분적이겠지만 하나 뭐 들어간다라면 9명에게 줄 수 있다. 사망 후에는 어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나요? 이제 사망 후에예요. 자, 이제 심정지 뇌사 상태가 아니고 돌아가신 후에는 내가 뭘 더 기증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피부, 뼈, 인대와 같은 인체 조직과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뼈도 기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어떤 연구로 쓸 수도 있겠죠.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나 사고사 혹은 다른 사고사일 때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아니면 사고, 범죄 피해자나 이런 범죄 피해자는 어쨌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사고, 낙상이나 교통사고나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뇌사 장기 기증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뇌사 상태가 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사 일 때는 기증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몸이 자동차 엔진 오일 부품 하나 갈아 끼듯이 그게 가능한 거냐? 가능하다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나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장기 기증을 했다. 그리고 장기 공여자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한번 자료를 찾아왔어요. 장기 밀매, 장기 매매, 장기 이식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대신 실종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들을 자꾸 본다, 스타렉스에 타 있는 사람들을 본다 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언론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사일보. 그러니까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현장에 가서 잡돌이를 하든 촬영을 하든 한번 해볼 테니까, 제발 저는 이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놓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의혹 제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실종과 납치, 장기밀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보다 맹수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나를 아는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사람하고 무조건 싸움이 나는 경우보다는 진짜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했던 전 부인, 전 남편, 전 애인 이런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요.
묻지마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맹수보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